일본은 지진에 가장 잘 대비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670억 달러를 대비책에 쓰고 있을까요? 도쿄는 단순히 일본의 수도가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도쿄가 무너지면 그 여파는 일본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경제에 파장을 일으키고 공급망을 붕괴시키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도쿄 아래에 있는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완전히 새로운 예비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일본은 이미 잘 알려진 불의 고리 위에 위치해 있지만 해안 바로 앞에는 600마일에 달하는 난카이 해구가 있습니다. 그곳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전문가들은 약 100년에서 150년에 한 번씩 초대형 지진이 발생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진은 보통 2번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2번의 거대 해구형 지진이 연달아 발생한 것은 1944년과 1946년이었습니다. 아직 100년이 채 되지는 않았지만 그리 멀지도 않습니다. 일본의 지진위원회는 앞으로 30년 안에 다음 대규모 난카이 해구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60%에서 90%에 달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최악의 상황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도쿄를 향해 다가오는 초대형 지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2026년 4월, 당국은 초대형 지진이 20m가 넘는 쓰나미를 유발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도쿄와 주변 현들이 그 경로에 놓이게 되고 최소 3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본이 현재 보유한 모든 지진 대비 방법을 동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피해는 최소 1조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고 이는 재앙적인 참사가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경제적으로 일본은 모든 힘을 지진 위험이 높은 한 곳에 집중시켰기 때문입니다. 도쿄에는 1,400만 명이 살고 있고 주변 수도권 지역에는 또 3,34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입니다. 일본은 현재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으로 2025년 기준 GDP가 4조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일본에는 자동차, 전자, 기술, 로봇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주요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도쿄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매년 1조 1천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덜란드의 국내 총생산 GDP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 도쿄 수도권이 하나의 나라라면 세계 GDP 순위에서 18위에 해당합니다. 도쿄는 엄청난 금융 중심지이지만 동시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4개의 지갑판이 만나는 교차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쿄에서 단 한 번에 규모 9.0 지진만 발생해도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였던 도시는 순식간에 잔해와 쓰나미 범람, 심지어 화산재와 낙진까지 겹치는 완벽한 재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707년에 이전에 발생한 난카이 대지진 이후 거대한 지진뿐만 아니라 후지산까지 분화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일본 해안에 몰아쳤고 수만 채의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전 세계가 의존하는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자동차와 의료기기부터 컴퓨터, 스마트폰, TV, 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국가 전체의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제조업과 데이터 센터부터 항공 우주 산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산업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일본이 등장합니다. 일본은 1980년대처럼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장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칩 제조에 필요한 많은 재료들이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포토레지스트와 실리콘 웨이퍼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용 코터와 현상 장비 분야에서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8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부분의 비즈니스 활동이 도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초대형 지진이 발생한다면 주민들에게는 재앙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마비시킬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 공급이 중단될 경우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할지 절대적인 수치로는 추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급망에는 분명히 큰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이렇게 막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공급이 중단된다면 그 손실을 하루아침에 대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과연 세계 다른 나라들이 그 공백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2011년 일본 도호쿠 지역에서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비록 이 지역이 일본 내에서 인구 밀도도 낮고 경제적으로도 덜 강력한 곳이지만 여전히 일부 일본 기술 제조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기술 품목 중 하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였습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아이패드, 아이폰, SD카드,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도시바 생산 시설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도시바는 전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의 35%를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비록 단기간의 정전이었지만 이로 인해 향후 2달 동안 낸드 플래시 메모리 생산량이 20%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기술 제품인 D램 칩도 동일본 대지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본에 있는 3개의 웨이퍼 생산 공장이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정전되었습니다. 거의 즉시 D램 칩 가격이 7% 상승했습니다. 도쿄에서 발생하는 대지진이 기술 산업에 미치는 영향, 즉 글로벌 공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언급한 사례들보다 1000배는 더 심각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로 인한 금융적 여파는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1989년 금융 분석가 마이클 루이스는 도쿄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일본 시스템의 금융적 현실 때문인데 이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심지어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도쿄 가구의 약 37%만이 지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진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보장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업용 보험이 부동산의 보험 가입 금액 중 20%만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의 자연재해에 대한 재정적 대비에 관한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들이 전 세계 지진 위험 지역 중 가장 큰 보장 격차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6,590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 증권이 이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요? 2022년 재해 모델링 분야의 국제 전문가인 나이제 윈스피어는 일본이 세계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험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암울하게도 그의 분석에 따르면 마이클 루이스가 1989년에 지적한 위험은 여전히 매우 현실적입니다. 윈스피어의 보고서는 간토 지역에서 규모 7.9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최대 규모조차도 아닌데 일본 은행들은 인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약 6,9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일본 부동산 소유주들이 직면한 막대한 보장 격차 때문입니다. 그들은 즉시 수리와 재건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은행 예금을 인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인출 수요가 즉각적인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시기 중 하나에 주식시장은 폐쇄될 것이며 아마도 몇 주 동안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은 은행들이 채권을 사는 대신 가능한 한 많이 팔기 시작하면서 얼어붙게 됩니다. 일본 은행들은 급히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 증권을 매각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게 됩니다. 그들이 보유한 6,590억 달러는 잠재적인 6,900억 달러의 인출 요구를 거의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본 은행들은 이 외국 증권을 모두 신속하게 팔아야만 합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는 매도 주문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식 및 채권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폭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일본은 미국 정부의 최대 채권국입니다. 일본은 미 국채를 1조 2천억 달러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붕괴를 본 투자자들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에서 더 큰 마찰이 발생하고 전 세계 시장 붕괴라는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조차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모 7.9 지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 안에 8.0에서 9.0 사이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70, 80%라고 밝혔습니다. 윈스피어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간토 지역은 3조 달러의 재산 피해와 4조 5천억 달러의 총 경제적 손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피해는 훨씬 더 큰 문제인 정치적 여파까지는 포함하지도 않습니다. 도쿄는 일본의 경제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정부와 정치 권력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내각회의, 국회 기능, 행정 서비스 모두 즉시 중단될 것입니다. 상당수의 행정 직원과 정치인들이 부상당하거나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게 되거나 사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력의 근간이 무너진다면 정부가 어떻게 계속 기능할 수 있을까요? 2026년 6월 매우 강력한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자유민주당은 최후의 대비책을 만들기 위한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제2의 수도, 중요한 정부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지진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처럼 말이죠. 각 부처와 기관들은 백업 도시에서 업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어느 도시가 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유력한 후보는 오사카입니다. 이 법안은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 간의 더 넓은 합의의 일부입니다. 일본 유신회는 오사카에 본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사카가 제2의 수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체계에 이론적 틀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분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미르 제2수도의 도쿄처럼 특별 행정구를 만들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그 국민투표는 오사카에서 이미 2번이나 실패한 바 있습니다. 결국 타협안이 도출되었습니다. 해당 도시의 주민들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더 큰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오사카가 유력 후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도시가 선택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은 도쿄의 일본 지배에 대한 수십 년 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1945년 도쿄는
일본 인구의 13%를 차지했습니다. 2024년이 되자 일본인 3명 중 거의 1명이 도쿄 지역에 살게 되었습니다. 일본 신문 마이니치가 표현했듯이 도쿄 집중화는 일본의 만성적인 병이 되었습니다. 같은 사설에 따르면 도쿄에 위치한 중앙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은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어쩌면 도쿄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기술로 유명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낡은 시스템과 느린 디지털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강력한 유인이 없다면 도쿄는 계속해서 더 강해지고 일본의 인구와 자금, 기회를 흡수하는 반면 나머지 지역은 점점 더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와 지역들은 이 잠재적인 법안을 도쿄로부터 정치적, 재정적 권한을 더 많이 확보할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제2 수도라는 영예를 차지하기 위해 도시들 간의 치열하고 어쩌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는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2 수도를 만드는 것은 복잡한 일입니다. 단순히 예비정부 청사를 짓는 것 이상의 일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전체 금융 시스템과 공공 인프라가 두 개의 권력 중심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는 일본은행, 즉 BOJ로 일본의 중앙은행이자 일본 경제의 중심축입니다. 일본은행조차도 두 번째 수도에 대비해야 한다면 이 사업이 얼마나 거대한 일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본점은 도쿄에 있지만 2000년대부터 일본은행은 본점의 전면적인 정전이나 더 나아가 완전한 파괴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해왔습니다. 일본은행의 최초 지점이 오사카에 있었기 때문에 오사카가 백업 도시로는 가장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만약 일본은행 도쿄 컴퓨터센터가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도쿄 본점이 무사하다면 오사카 백업 센터를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계속 운영됩니다. 도쿄가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모든 업무를 오사카로 완전히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연재해 이후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급, 결제, 기타 이체 업무가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본은행은 매년 도쿄에서 오사카로 업무를 임시로 이전하는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일본은행 오사카 백업은 마치 월스트리트와 똑같은 곳이 300마일 떨어진 곳에 하나 더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도쿄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최대한 신속하게 재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프라 사업들도 이에 맞춰 계획되고 있습니다. 도쿄와 나고야 그리고 오사카를 연결하기 위한 1조엔, 즉 63억 달러 규모의 자기부상 열차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기부상 열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속도입니다. 이 열차는 시속 약 310마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신칸센보다 50% 빠른 속도입니다. 도쿄에서 오사카까지의 이동시간은 단 67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비교하자면 현재 신칸센을 타고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가는 데는 약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노선의 건설 목적이 단순히 속도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노선은 또한 도쿄와 오사카를 잇는 기존 신칸센의 백업, 즉 이중화된 교통망으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신칸센의 노선은 두 도시 사이를 태평양 연안 가까이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선은 난카이 대지진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쓰나미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반면 자기부상열차 노선의 90%는 산악 지하터널을 통해 운행됩니다. 이로 인해 자기부상열차는 쓰나미에 대한 취약성이 거의 완전히 사라집니다. 또한 이 노선은 난카이 해구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게 됩니다. 자기부상열차와 선로의 설계 덕분에 지진으로 인한 탈선 가능성도 훨씬 낮아집니다. 이 열차는 레일 위에 앉아있는 대신 선로 위에 떠서 달립니다. 만약 선로에서 밀려나더라도 더 강한 자기력이 작용해서 다시 원래 위치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일본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 중앙은행, 그리고 주요 인프라 모두가 도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대형 지진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대재앙 이후에도 국가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냐하면 인상적인 준비 뒤에는 큰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해 이후 일본이 의존하게 될 가장 중요한 서비스들 중 일부는 여전히 구체적인 백업 계획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사카에서 총리가 실제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한 계획은 모호하고 검증되지 않았으며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일본 총리 사나에 타카이치는 자신의 당을 위한 연정을 필사적으로 모색하던 중 일본의 제2수도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이는 자민당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본 유신회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오사카의 가능성이 큰 도시를 일본의 예비수도로 만드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타카이치가 2026년 여름에 그 법안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심의 기한도 이미 연장된 상태라 그 법안 자체도 큰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 정치 전문가들은 타카이치가 실제로 도쿄에서 오사카로 실질적인 권력을 이양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제관계학 교수 스티븐 나기의 말에 따르면 일본 유신회는 지역 정당입니다. 일본 유신회는 오사카의 경제 성장을 이끌 더 분권화된 일본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도쿄에서 일부 권력을 옮기는 상징성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자민당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오사카는 대체로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이런 점이 자민당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나기 교수의 말처럼 자민당은 자신들의 권력을 약화시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일본의 입법기관을 통과하고 있는 법안은 두 번째 수도가 가질 수 있는 잠재적 권한에도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선정된 도시가 완전한 두 번째 수도가 아니라 기능적인 백업 역할만 하도록 보장합니다. 이것이 가장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책일 수 있지만 이 계획의 가장 큰 약점을 드러냅니다. 오사카는 비상시 정부 운영을 계속할 수는 있지만 영구적인 권력의 중심지가 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도쿄 이외의 곳에서 통치하기 위한 실질적인 장기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기 계획조차도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되거나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도쿄 이외의 곳에서 실제로 어떻게 정부를 운영할지에 대한 전략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은 어느 정부에게나 막대하겠지만 일본의 행정적 특이성 때문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치인, 공무원, 그리고 주요 행정관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다면 일본은 그들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천 명의 인력을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도쿄에서 오사카로 어떻게 이동시킬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새로운 자기부상 열차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혁신적인 열차 시스템은 최소한 2036년까지는 운행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년간의 지연으로 인해 그 일정조차도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만약 도쿄 초대형 지진이 그 전에 발생한다면 일본은 무서운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장 빠른 연결수단이 아직 존재하지 않을 때 정부를 어떻게 이전할 수 있을까요? 지진이 그때까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일본의 정부와 기업들이 놀라울 정도로 디지털화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정부 기능과 행정의 신속한 이전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한코 도장을 소유하고 필요로 합니다. 한코는 서명 대신 공식 문서에 사용하는 개인 맞춤형 도장입니다. 일본 정부의 많은 업무가 여전히 종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 기록의 디지털화 비율은 겨우 16.8%에 불과합니다. 공식 기록의 5분의 4 이상이 종이로만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건물 붕괴, 홍수, 화재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 기능을 유지하는 데 거의 극복하기 힘든 물류적 장애물을 만듭니다. 디지털 파일은 백업해서 클라우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 파일은 그 혼란 속에서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간 부문은 더 심각합니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17%가 내부 문서에 종이만을 사용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한편 완전히 디지털화된 기업은 10%도 되지 않아서 90%가 넘는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종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또한 공공담론이 도쿄의 최악의 사태 대응 프로토콜 발전을 어느 정도 저해해 왔습니다. 보수적인 신문들은 제2수도 계획 전체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한 언론사인 요미우리에서는 정부 부처와 기관의 이전지를 대도시로 한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썼습니다. 이것은 제2수도 문제와는 별도로 고려해야 할 사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들은 일본 혁신당의 초기 제안 전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문제는 제2수도, 건설과 관련된 이런 모든 논의, 반발, 그리고 불확실성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난카이 해구에서 잘 알려진 대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정확히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일본이 바랄 수 있는 최선은 대지진이 100년이 아니라 150년 주기에 더 가깝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100년 주기라면 다음 대지진은 2044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조율과 실행이 까다로운 과정 중 하나를 완료하기 위해 단 18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일본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쿄가 취약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규모의 재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아는 것과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난카이 해구가 움직일 때 일본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 지진 자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한 도시, 즉 도쿄에 온 나라와 세계 경제의 운명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난카이 해구는 일본의 다음 대재앙이 될 수 있지만 일본이 이런 규모의 재난을 겪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연재해가 어떻게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위기 중 하나로 이어졌는지 알고 싶다면 후쿠시마 참사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